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합의할 때까지 해협을 봉쇄할 거라면서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목표물의 75%를 타격했다면서 지금 당장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합의를 원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2주 동안의 휴전 기간에 이란이 무기를 보충했을 수도 있지만 미군은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 재래식 방식만으로도 완전히 초토화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Sir, would you use a nuclear weapon against Iran? You posted on Truth Social a few weeks ago. We don't need That's it. not Why what do I need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No, I wouldn't use i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 used by anybody.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해야 해협은 열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And it'll open when they make a deal or something else happens that's very positiv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 규모도 3배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강화하면서도 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한 건 결국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게 타결될 거라는 메시지로 미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미군도 인도양에서 유조선을 또 납포했는데 이란 연계 선박 단속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죠. 네, 미 국방부는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머제스틱 X호에 대해 실시한 해상 차단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국적 선박인데요. 미군이 승선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 헬리콥터 2대가 이 머제스틱 X호로 접근을 했고 특수부대원으로 보이는 무장병력이 갑판에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제재를 받는 세력은 공해를 방패로 삼을 수 없다면서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단속 활동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전 세계 공해로 대이란 해상 봉쇄를 확대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CNN은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문제 삼아 2차 협상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런 해상 봉쇄 확대가 이란 입장을 더 강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ממתינים לאור ירוק מארצות הברית, בראש ובראשונה כדי להשלים את חיסול שושלת חמינאי, יוזם תוכנית ההשמדה נגד ישראל, ואת מחליפי המחליפים של מנהיגות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이란 관련 매체는 미국과 휴전 이후 처음으로 테헤란 곳곳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보도됐는데 누가 어떤 공격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2차 회담을 가졌는데 휴전을 3주 연장하기로 했죠.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연장 논의를 위해 2차 회담을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열었습니다. 양국은 지난 14일 4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협상에 나서서 16일 열흘 휴전을 발표했죠.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주재로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주미 레바논 대사가 회담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이 회담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휴전을 3주 동안 연장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 양측은 휴전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언론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헤즈볼라도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지난해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소년이 이번 전쟁으로 숨졌다면서 이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교황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Non posso essere a favore della guerra e vorrei incoraggiare tutti a fare gli sforzi per cercare risposte
che vengono da una cultura di pace e non di odio, divisione. 이번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2,300명이 숨지고 7,5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개입하는지 확인하려고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동맹국들이 전혀 필요 없었지만 동맹국들은 도왔어야 했다며 이란군을 쓸어버렸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참여할지 안 할지 알고 싶었다며 자신의 지원 요청은 일종의 시험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최대 해운사의 화물선을 납포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벌이는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만 모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화물선 옆으로 고속정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듭니다. 등에 총기를 맨 채 복면을 쓰고 방탄조끼를 챙겨 입은 군인들이 사다리를 타고 승선합니다. 이란이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화물선 납포 장면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납포 영상을 공개한 건 처음으로 희생양이 된 건 세계 선봉량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해운사 MSC의 프란체스카 호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도 불구하고 해협의 통제권은 여전히 이란이 쥐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여론전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란이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미국 CBS 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속정을 포함한 혁명수비대 해군 전력 60%가 아직 건재하며 공군력도 전체 전력의 3분의 2는 여전히 작전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미군도 SNS를 통해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10,000명 넘는 장병, 100대 넘는 항공기, 17척이 넘는 함정을 투입해 지금까지 31척을 회항시켰다고 선전했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피해 통항에 성공했다고 보도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 다툼에 해협의 통항 흐름은 거의 끊겼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악화일로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회담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봉쇄를 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은 2차 종전회담 개시 전까지 고조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한 이유로 이란 지도부의 분열을 꼽았죠.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직접 일축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6주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또다시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은 어느 때보다 단결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 내 균열이 생겼다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의 강경파나 온건파는 없다.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자 혁명가일 뿐. 역시 단결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같은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스라엘의 침략이 통하지 않은 건 이란이 단결된 모습 덕분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하나로 뭉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일제히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건 미국이 2차 협상 무산의 책임을 이란에 돌리며 이후로 지도부 내 분열을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a battle between the pragmatists and the hardliners in Iran right now, and the president wants a unified response. And so, as we await that response, there's a ceasefire with the military and kinetic strikes.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이 심리전으로 이란의 단결을 저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지도부가 앞다퉈 내놓은 단결 메시지는 미국의 심리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이란 내 민심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지도부의 균열설 실제로는 어떨까요? 중동 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이란을 움직이는 축은 4축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혁명 수립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이 일을 했고 서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창의 모임이에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안에서 균열이 돼서 정권이 무너진다. 그거는 밖에서 보는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일각에선 엄연히 이란 내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를 감추려 애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미국과의 협상 대표직에서 사임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채널 12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갈리바프 의장이 최근 미국과 협상을 이끄는 역할에서 사임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임 배경으로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개입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협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대변하는 매체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측은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면 걸프 국가들은 디지털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주요 해저 케이블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상륙 지점과 주요 데이터 센터들의 위치까지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통신망에 이란보다 걸프 국가들이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저 케이블들이 동시에 손상될 경우 걸프 국가들이 인터넷과 은행 업무 등에서 디지털 재앙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론 객관적인 보고서의 형식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새로운 공격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이란군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저 케이블을 끊는 건 비교적 손쉬운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미군의 선제 공격만 피할 수 있다면 수심이 얕은 곳에 닻을 내린 뒤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소형 잠수함을 운용한 전력이 있고 전투 잠수부대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인 홍해 쪽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홍해의 해저 케이블 4개가 동시에 절단돼 중동은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케이블 하나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 역시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에스컬레이터 게임으로서 긴장도를 계속 올리려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전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때마침 세계 최대 해저 케이블 설치 회사가 페르시아만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보수 활동을 중단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이란에 파견된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항행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란 측은 그러나 호르무즈의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 때문이라며 당장 해협을 개방할 뜻이 없음을 전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에 머물고 있는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현지 시간 22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났습니다. 종전 협상 등으로 이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란에 간 지 열 하루 만에야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정 특사는 아라그치 장관에게 이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립 2달이 다 돼가는 우리 선박을 비롯한 모든 선박과 선원들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의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소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이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선박들의 호르무즈 통과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이라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공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한 호르무즈를 열기는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겁니다. 특사 파견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선박만 특별히 통행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도 담겨 있습니다. 정병하 특사는 아라그치 장관 외에도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인 안전보장을 위한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무기한 연장된 이후 양국의 신경전은 하루하루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르면 24일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메시지나 협상과 관련해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소식을 한다면 예전에도 한번 이란으로부터 선물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선박이 통과한 걸 예로 들 수 있었겠는데요. 이번에 좋은 소식이라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우라늄 부분, 핵 농축 부분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나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좋은 소식이라면은 이제 협상이 아마도 열릴 것 같다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소식일지.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아직 협상단들이 이슬람마바드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내일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안하면서 나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다. 조급한 건 이란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간은 누구 편이라고 보세요? 시간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다 편이 아니죠. 둘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든 것이고, 그다음 미국 유가가 영향받으니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것이고, 이란은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생필품이라든지 원유 수출 이런 게 다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양측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 내에서 많이 이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그러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측 모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양측 모두 힘들고 오래 갈 경우 4월을 넘어간다고 5월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란도 힘들고 미국 경제도 타격이 심각하다기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밑으로는 어쨌든 계속 중재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표면상으로는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 더 쫓기는 건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라고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5월 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법적인 제약인데요. 정치적인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제약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1973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할 때 이제 전쟁권한법이라고 의회가 이제 행정부의 독단적인 전쟁 수행을 갖다 제한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원래 미국 헌법을 보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 의회에 있는데 미국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권한 전장 승인 권한을 의회에게 어떤 요청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행정부가 일단적으로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하고 의회에 가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예산을 요청한 그런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회가 참지 못하고 1973년에 이제 닉슨 행정부가 이제 독단적으로 캄보디아 이런 데에 의회 승인 없이 공습을 하고 폭탄 투하를 하니까 여야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군사력을 투입하면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고 60일 동안 이제 승인을 받아서 군사작전 할 수 있고 그리고 60일 이후에는 30일 동안 철군을 위해서 유예 기간을 둔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때 한번 존중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도 벌써 지금 이란과의 하는 이런 군사작전은 전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군사행동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의 의견이 다를 때 조율해 줄 수 있는 거는 사법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사안을 누가 연방 법원에 끌고 갈 것이냐 쉽지도 않은 거고 사법부가 이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행정부로서는 의회에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데 현재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그 의회가 그러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떤 비난을 받게 되면 주장이 나오다면 그 군인들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정치적 그 주장을 하면서 군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회가 그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권한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할로우 체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허한 그냥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권한법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전쟁권법을 존중을 해가지고 5월 1일 날 군대를 철군하는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1일이라는 시한이 그렇게 의미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시간은 이란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 상황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의 어떤 해상 역봉쇄가 상당 부분 이란 경제를 더욱더 이제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란 같은 경우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 국민들에게 가는 일반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부분도 지금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을 겁니다. 공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자, 이란이 원유 수출을 하는데요. 이제 그림자 선단이라는 걸 이용해서 국제 제재를 피해서 이제 몰래 수출을 하죠. 원산지를 바꾼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에 관여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그러한 것으로 이권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항의 축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걸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혁명수비대를 더 조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상 봉쇄를 계속해서 혁명수비대가 뭐 돌발 행동을 한다면 뭐 전쟁으로 갈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계속해서 버틴다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 부담 없이 계속 버틸 수만 있다면 계속하게 되면 승자는 이란이 먼저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 얘기도 계속 나오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부추기는 부분도 있죠. 지금 이란이 지금 통일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부 안에서 계속 지금 전쟁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는다면 계속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 경제를 계속 곤란하게 만들면서 안에 내부 분열을 계속해서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봉쇄 작전의 책임자인 미국 해군 장관이 돌연 사임을 표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은 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밀어붙이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군부라고 하죠. 국방부의 어떤 그 직업 군인들 그런 군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목표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뭐 체제 전복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뭐 핵 미사일 전력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럼에도 이제 군은 통수권자인 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공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지상전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군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백악관과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뭐 육군 장관과 그다음에 해군 장관이 이제 그 사임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표면적으로 본 걸 보면 뭐 부패 논란도 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이러한 그 총장들과의 어떤 그 알력 뭐 의견 차이 마찰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수를 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전, 완전 전면적인 지상전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란을 협상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카드인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품절 이란이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위를 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상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란 너네도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게 되면 이란이 미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란도 힘들게 되면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이상하게 이제 그 바뀌면서 이제는 누가 먼저 이제 100개를 들 거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쓰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부분을 통해서 압박을 하다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그 카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지금 군을 갖다가 가용한 군을 갖다 이제 그 집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습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이란의 에너지라든지 어떤 인프라 시설을 갖다 파괴시키고 예. 그 다음에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셀프 종전을 승리 선언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그 다른 옵션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 협상자 끌어내는 걸 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상대와 그 협상이 재개되기가 어려운 국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지속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중재국이 어떠한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것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안에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 모두 알고 있어요. 다 했고 예. 이제 남은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파국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 주기만을 이제 기대하면서 마지막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절박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 누가 더 먼저 양보를 하냐 이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명분 없는 전쟁을 한 게 미국이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입장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휴전 뒤 처음으로요. 이란 테헤란에서 방공망이 재가동됐다고 합니다. 적대적 공중 활동이 보고되고 있고 곳곳에서 방공 미사일 소음까지 들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이 방공망이 다시 왜 가동이 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방공망이 가동이 됐다면 뭐 어떤 적의 어떤 전투기라든가 비행기가 뭐 발견이 됐다는 뜻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이스라엘은 그럼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자신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휴전이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란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말한 휴전 뭐 무기한 연장 같은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지금은 뭐 하나의 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직접 하게 되기보다는 또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한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진상은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발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사용할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왜 멍청한 질문을 하냐라고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문맥이 굉장히 묘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예. 했을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인가요? 이제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명을 말살시킬 거다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재래식 전력으로 문명을 말살시킬 것이냐. 그렇다면 핵까지 쓸 것이냐.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건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이제 분명히 이제 군사력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잖아요. 그다음 이란의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것, 이것도 이란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전면적인 지상전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낼 거고 휴전을 무기에 연장한다 이렇게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가 핵무기 있어서 전쟁을 확전할 거냐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이제 발끈하면서 그런 그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핵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그 재래식 전력도 쓰는 것을 굉장히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예. 있다. 그러나 마지막 이 그 정치적 출구, 협상의 그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양측이 이제 강대강 대치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안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언은 긍정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건 어찌됐건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서는요.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대표 자리에서
사임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이란발로 나온 내용도 아니고 이란 측의 어떤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내부 갈등이 확인된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부 갈등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신정 체제, 지금 이란의 신정 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정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크게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수비대 같은 군부 세력이 있는데 이 체제가 그래도 알리 하메네이 전임자 최고 지도자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지금 뭐 후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드러나지도 않는 상태죠, 제대로. 이 상황에서 지금 혁명수비대 쪽으로 급격하게 지금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모스타바의 발언 같은 걸 보면은 혁명수비대 입장과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결속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뭐 결속이라면 자신들 자발적으로 뭉치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혁명수비대 쪽으로 권력이 독점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갈리바프 의장은 강경파였습니다. 강경파였는데 이번 협상에 나오면서 강경파 안에서도 뭔가 분류가 되기 시작했죠. 실용 강경파라는 앞에 또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 외에 다른 뭐 YD라 같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부터도 좀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죠. 이 사람들이 초강경파로 또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경파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뭔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뭐 혁명수비대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 권력이라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지금 갈리바프가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에 좀 견제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란 안에서도 지금 이런 분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좀 빨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것을 뭐 계속해서 선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란 내에서 좀 통일된 의견을 빨리 제출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통일된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강경파들에 의해서 협상안이 마련될 경우에는 만약에 누가 나갈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과의 타결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 군 수뇌부도 잇따라 이제 사임이 나오고 그 자리를 강경파가 채우면서 강경파 대 강경파가 맞서고 있다. 이러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내도 이제 모스타파 하메네이 지도자가 의식불명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신변에 좀 그 부상이 있지만 그래도 의사 전달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몸에 부상이 있어서 다시 회복 중이지만 그래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협상이 잘 되면 그럼 미국 이란 내에 말씀해 주셨지만 협상파와 비협상파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협상이 잘 되고 진전이 되면 미국 측의 어떤 그 제안이 괜찮게 진전이 되면 그러면 협상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협상파에 그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강경파지만 협상파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건파 협상파라고 알려주는 페제스킨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의 목소리가 실리는 거지만 미국에서 이제 다른 제안을 내고 협상 조건을 바꾸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협상파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협상을 포기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이제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협상 진전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미국 측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안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왕설래하면서 미국을 이란을 흔들고 있긴 하지만 안을 던졌고 그 안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근데 협상파 비협상파의 그 어떤 입장이 자꾸 다르게 나오고 미국이 하나의 통일된 안을 받지 못하니까 미국이 혼란스럽고 오래 기다려주기 어렵다. 그걸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안을 갖고 와라. 협상과 비협상파는 당신들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하나의 안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란도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란이 움직이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공간이 있어서 협상파가 좀 그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그렇게 압박하면서 안을 내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란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예. 참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발 양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지 좀 계속 지켜봐야겠는데 이란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통일된 안을 내놔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자 이란 측에서는 이란 전시 지도부는 일치 단결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이제 반박하는 의견을 볼 수 있겠고요. 뭐 혁명수비대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지만 이번에는 아바스 아라그치라든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이 어떻게 보면 현재 목소리가 상당히 좀 줄어든 사람들이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나와서 우리는 단결돼 있다고 모스타바도 또 대독 형식으로 뭐 단결돼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뭐 분열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정말 또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페제시키안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연계 선박을 추가로 납포했고요. 또 이란은 어제 자신들이 선박을 납포하는 장면, 그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죠. 그 영상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복면을 쓰고 총을 메고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는 모습.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까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도 있고 미국이 그 전에도 이제 뭐 투스카호라든가 뭐 티파니호 같은 것도 납포하는 장면 보여주고서 이렇게 미국은 뭐 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병대들이 이렇게 납포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란은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우리가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 같은 걸 이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납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장면을 보면 이제 납포라는 전략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건 똑같지만 좀 해군력의 차이 때문인지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란 해군이 조금 더 열악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란 군사력이 소멸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전력 60% 정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분석인데 지금 어떻게 현황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뭐 전함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해군의 어떤 필적할 만한 그런 함정이 있다면 이번에 이런 그 작전 납포하는 장면을 했을 때 저는 이란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아직도 이런 해군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을 것 같은데 60%가 남아 있다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정 같은 거 저는 소형 고속정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저런 전술로서 이제 미국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뭐 60%까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떤 전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파괴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군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통계를 잡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가짜 비행기 같은 걸 활주로에 전시했을 수도 있고 이제 미국이 그걸 폭격했기 때문에 나머지 진짜 전투기들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활주로라든가 공항 같은 거 상당 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남아 있다 쳐더라도 과연 만약에 전쟁이 재개됐을 때 과연 공군이 정말 활약할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이란 공군의 어떤 전투력 그다음에 해군의 전투력에 대해서는 좀 상당 부분 와해된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이란 중앙은행에 처음으로 예치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 법률이 이란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런 또 새로운 얘기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쭉 이어지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국제사회가 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다 통행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공개된 오픈 워터라고 하는 그런 해협에 대해서 통행을 받는다는 게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선례가 나면 모든 해협에서 그 지역 국가들이 통행을 받겠다고 이제 또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허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과 같은 한 척당 2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그렇다면 이란과 국제사회가 척을 쥐고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의 수출이라든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 한 척당 200불이 정도가 이제 이란의 은행에 중앙은행에 입금됐다는 것은 초반에 보시면 몇 척씩 빠져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보도 나왔던 주장에 따르면 200만 불 주고서 나오는 게 차라리 나올 수 있다. 어차피 한 번 내는 거니까 그런 선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예측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제사회가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입장을 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어떤 통행료를 내는 선박은 희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일시적으로 이제 통행료를 지급하고 모든 국가가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나 일본도 부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종전 협상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던 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 양측의 2차 대사급 회담이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3주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말이 휴전이지 그동안 레바논 남부 쪽에서 계속 군사 공격이 오갔잖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 이렇게 회담이 계속되고 휴전이 연장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만 예.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레바논 안에 이제 헤즈볼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휴전 협상이 계속 이루어져도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레바논 정부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고 통제를 한다면 간단하겠습니다만 레바논이 지금 헤즈볼라를 못하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이스라엘 또한 타국 영토긴 하지만은 뭐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하니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레바논 국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옐로우 라인까지 치면서 자신들의 거점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주 휴전안은 발표했습니다만 레바논이 헤즈볼라보다 강하지 않은 레바논 중앙정부가 헤즈볼라보다 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남부 레바논 그다음에 북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계속된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 예상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쪽에서는 레바논 정부군을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 등 미국 고위 측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레바논 사태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어떤 협상을 성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돌발 변수가 돼서 파탄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레바논 정부하고 이스라엘이 협상을 하는 것이 헤즈볼라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헤즈볼라를 어떤 정당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레바논 정부가 들어온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레바논 남부에서 여전히 공격을 도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위를 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판을 깰 정도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재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내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2차 협상,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벌어진다라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 상한선을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전국 기름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유 평균 가격은 2,0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속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3차 이어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제품의 공급 가격은 지난달 27일부터 6주째 묶이게 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정부는 유가 불안 상황과 수요 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해 동결을 택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휘발유는 8%, 경유 14%, 등유는 2%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동률을 적용하면 휘발유의 최고 가격은 100원, 경유는 200원 이하 여력이 있었지만 앞선 최고 가격 고시 때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던 데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 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정부는 또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 제품 비중이 5%가량 되는 만큼 최고 가격을 동결해 물가 상승 여지를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가격이 유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당시 판매가 2,000원대 초반을 예상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아직 완만한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005원을 기록했지만 경유 가격은 1,999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유가가 이어지는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건자재 가격이 30-40% 가까이 치솟으면서 재고로 버티던 건설 현장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사 차질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또 공사비 상승 고착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레미콘 혼화재. 레미콘 혼화재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로 만드는데 수급 부족으로 가격이 최대 30% 급등했습니다. 도로 포장의 필수 자재인 아스콘은 원유에서 추출한 아스팔트를 주 원료로 쓰는데 공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가격이 20-30% 상승했습니다. 접착제와 플라스틱 창호 가격도 줄줄이 오른 가운데 건설 현장에선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업체별 재고 한계를 최대 5월까지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일선 건설사들은 재개발 조합 등의 수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 협의 등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사태가 이어진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사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고착화도 악재입니다. 건설업은 석유화학 자재 의존도가 높고 운송비나 장비 연료비, 보험료까지 유가와 연동되는 만큼 공사 원가가 전반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 국면에 유가가 다소 내려오더라도 한번 오른 공사비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자재들의 가격이 물가 등을 반영해서 한번 오르고 그리고 이러한 개별 자재들의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귀결돼요. 고금리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이미 6달 연속 상승 중인 건설 공사비는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지표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여파는 분쟁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 일정 지연, 공공인프라 사업 차질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 당국은 자재 수입 절차 간소화나 수입 단가 완화 등 대안을 모색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천의 지역 경제도 업종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인천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선적 항구는 큰 타격이 없어 보이지만 중고차 수출업체와 부두 주변 어시장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자동차 수출 선적항인 인천항 오부두. 유정복 시장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인천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물동량 추이 등 물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넓은 야적장에 대기 중인 차량의 하역 과정부터 선박 내부로 진입하는 최종 선적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살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노후화에 따른 인프라 개선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차의 경우는 3월 기준으로 할 때 전년 대비 42%가 증가됐고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중고차의 경우는 약 3% 감소된 상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도 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 단지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600여 개 업체가 밀집한 국내 최대 수출 집적지로 중동 수출 물량이 많았던 만큼 피해가 작지 않습니다. 부두 주변의 어시장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객들 발길이 현저히 떨어진 겁니다. 그전에도 좀 사람이 좀 적었었는데 전쟁 나고부터는 한 30% 이상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의 혜택 확대 등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등 아메리카 대륙에 눈을 돌리면서 파나마 운하의 전략적 가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나마 운하청이 이란 전쟁으로 통행량이 증가해 운항 시간대에 대한 경매 가격이 2억 원 수준에서 전쟁 이후 5억 7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선박들은 통과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 14억 8천만 원 이상을 지불하기도 했는데 이는 예외적인 사항이며 단기적인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고 운하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란이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이 여전히 해안가에 기뢰를 비축하고 있고 이번 주에 추가로 부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 당국은 이란의 대형 기뢰 부설선과 기뢰 저장 창고의 90% 이상을 파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이란이 새로 설치한 기뢰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2차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다시 한번 중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쟁 이후 더욱 극심한 경제 위기에 몰린 파키스탄이 왜 이렇게 중재에 절박한지 파키스탄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저는 지금 파키스탄 주유소입니다. 일반 휘발유 값이 368루피, 한국 돈 거의 2,000원입니다. 전쟁 이후 40% 이상 오른 건데 1인당 GDP가 한국의 20분의 1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파키스탄이 이란이라는 거대 산유국과 국경을 맞대고도 비싼 기름값을 치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과의 송유관 연결 사업이 10년 전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중단돼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비싼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 이후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도 덩달아 두 자릿수로 뛰고 있습니다. Common man, the cost of living has increased and there are no job opportunities available, no business is happening. So where will the economic cycle come in? Where will the flow of money come in? 카타르에서 LNG 수입이 끊기면서 에너지난도 극심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하루 3-4시간씩 정전에 들어갈 정도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LNG का हमारा जो शॉर्टफॉल आया बाहर से ईंधन नहीं आ रहा मेरे प्लांट्स बिजली नहीं बना सक रहे और 1530 मेगावाट का शॉर्टफॉल 특히 70년 가까이 IMF 구제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종전을 위한 중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극찬한 무니르 총사령관이 이번에도 중재를 위해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 파키스탄 현지 언론들은 2차 종전 회담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라는 오명과 테러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파키스탄,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 성사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끝날 예정이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3주간 연장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JD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고위 대표들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는 매우 잘 진행됐고 미국은 레바논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레바논과 협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 미국과의 휴전 이후 처음으로 방공망이 가동돼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현지 시간 23일 저녁 적대적인 공중활동이 포착돼 테헤란 서부에서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지난 7일 휴전 시작 이후 방공망이 가동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이란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당국자는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이란을 때리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명료한 상태라고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모즈타바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미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명료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란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모즈타바가 한쪽 다리에 3차례 수술을 받고 의족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 손도 수술을 받아 서서히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모즈타바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부상 등으로 적어도 현재는 그가 의사결정을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 1일이 전쟁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전망입니다. 5월 1일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 헌법상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 공격을 개시했죠. 바로 전쟁 권한법을 이용한 건데요.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공식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시작한 경우 48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또 6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60일이 되는 날이 바로 5월 1일인 거죠. 30일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은 미군의 철수를 위한 것으로 공격 작전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전까지 종전 협상을 끝내거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데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전쟁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전쟁 권한법을 무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 미군이 교전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고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전쟁 권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억지 주장으로 전쟁을 이어간다는 대내외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5월 1일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쫓기는 것은 이란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자칫 성과 없이 전쟁 종료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는 만큼 적지 않이 초조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의 전면전 위기 속에서 미 국방부가 수뇌부를 잇따라 경질하며 강경파 독주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출구 전략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미 해군 수장 존 펠란 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후임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참전 용사 출신 훙카오 대행이 임명됐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는 군 개혁을 함께 해온 정치적 동지입니다. 불과 보름 전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에 이어 해군 수장까지 교체되면서 펜타곤 내 헤그세스 1인 천하가 완성됐습니다. 전쟁 조기 종결과 외교적 협상을 중시해온 JD 벤스 부통령 측 현실주의 파벌은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압도적 무력으로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강경파들이 차지했습니다. We are locked and loaded on your critical dual-use infrastructure, on your remaining power generation, and on your energy industry. We're ready to go at the command of our president and at the push of a button. 이런 강경 기조는 이란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핵시설 타격을 넘어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노리는 전술 변화입니다. 전쟁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분위기 속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seems keen on taking the madman theory to new heights by demonstrating that there is basically no red line, no limitation in what he's willing to do in order to achieve his objectives.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란 성과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조급함이 군 내부 숙청과 강공을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펜타곤의 새 질서는 전문성과 절차보다는 충성심과 강경 기조가 돼버렸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단행된 이례적인 미군 수뇌부 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전쟁 권한법 60일 기한은 워싱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며 의회 승인을 요청할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정면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직접 전해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법적으로는 5월 1일에 전쟁이 자동 종료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작전을 멈추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지 언론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 트럼프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는 거는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전쟁 권한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60일 만에 좀 효력을 발생하면은 5월 1일까지 어떤 전쟁을 끝마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에 긴장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서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도 법에는 의회에 와서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해 이런 과정이 다 있는데 아무도 의회도 모르게 전쟁이 개시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전쟁권한법이라는 거는 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과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갖고 미국이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런 의회가 만들어 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는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의 무슨 대통령 견제법 같은데 개의치 않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개의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아마 절차적으로 볼 때에는 이 법안이 60일 내 그러고 전쟁을 종료시키는 과정 중에서 30일을 연장해가지고 전쟁을 종료하는 기간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좀 30일 더 연장시키는 레터 하나, 편지 하나 의회로 다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다만 지금 여론은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전쟁을 종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겼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종료해야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휴전을 선언했다 또 연장했다 또 휴전했다 휴전 연장을 하고 전쟁 개시했다 이걸 반복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꼼수를 쓰거나 혹은 이 법 자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하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계산일까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쟁에 관한 일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의회가 그 전쟁 비용을 동결을 시키거나 지금 사실 의회에 전쟁 때문에 2027년도 해계년도 국방비 예산 증액이 요청한 게 1조 5천억 불입니다. 다들 놀란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꽉 그립을 갖고 있는 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특징이 이 건전 재정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1조 5천억 불이라는 증액이 오고 그럼 어디서 예산을 깎을 거는 또 복지 예산밖에 없는데 사실 트럼프 지지층의 마가라는 지지층은 이전에 공화당의 지지층이 아니고서 서민들입니다. 복지 예산에 의존하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제일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자기를 지지하던 의회 지도부들이 지금 술렁술렁 이완이 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자기 지지층인 마가의 민심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 여파가 오는 거가 서서히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선거 이렇게 보니까 아마 트럼프는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더 큰 부담을 갖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전쟁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그 의회 시도가 5번 모두 실패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전쟁이잖아요. 전쟁하면은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사회에 애국심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게 특징이었는데 저도 큰 전쟁을 4번이나 미국 가서 겪으면서 그렇게 작동이 됐는데 이번에 전쟁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 미국의 민심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그 부활절 연휴에 한 20일 지역구에 가 있는 의원들이 다시 돌아온 기간이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월 15일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에 대통령이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민심을 살핀 의회의 분위기가 이건 아니겠다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계속 공화당이 부결을 시켜왔는데 하원에서는 뭐 6번인가 그러고 상원에서도 수도 없이 매 주마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는 공화당은 한 목소리로 트럼프를 지지하느라고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완이 돼가지고 사실 5월 1일이 트럼프가 가장 긴장되는 거는 트럼프를 지지하던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6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60일이 된 때에는 나도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는 워닝을 한 4-5명이 내놨다라고서 지도부가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종료해야 된다. 그 이유는 민심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고 민심은 너무나 중요한 트럼프 권력의 명운이 달려있는 5월 중간선거의 향배를 지금서부터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여러 외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의 조언도 잘 듣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이 좋지 않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전에 미국이 이 감행한 전쟁에 대해서 달라진 거는 좀 위험한 건데 이제 미국이 원거리 전쟁은 전쟁으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 건너 먼 데서 하는 전쟁이 미국에서 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이 나오는 거는 경제적인 여파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란, 석유,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미국의 이 경제적 여파가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올 중간 선거에 있어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죠. 지난 일주일 전서부터 다시 휴회가 끝나고 한 2주간 휴회를 하고 끝내고서 워싱턴으로 온 각 연방 의원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중간 선거에 돌입을 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시작이 4월 15일 날 합니다. 민심을 파악했고 그다음에 뭔가 집권당은 4월 15일 날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백악관은 다시 전쟁이지만 다시 수지 와이스라는 실세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선거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이 여론 민심에 의해 가지고서 전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런 게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그 여론 내에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빅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술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건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하튼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그러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일단의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주가는 하락하고 이런 상황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상황은 불안하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독단적으로 감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리고 또 마가라는 지지층이 그래도 한 80% 이상 지지하는 거는 그 안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가 지지층의 비개입주의, 고립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전쟁 감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여론의 반등은 없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니냐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그 여론에 대해 가지고 답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기죠. 다만 미국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트럼프 권력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꼼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가지고서 지금 이란을 제재하고 다른 에너지 수급원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시민사회에 홍보하고 그런 가운데 나온 그런 이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휴전 관련된 발언에 관련되어 있는 수상한 거래들 이 부분이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벌써 4번째라고 합니다. 유가 상승 여기에 좀 베팅을 했다라고 하죠. 현지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휴전 연장을 제안하기 20분 전인가 15분 전에 그러면은 그 휴전을 연장을 하면은 휴전을 연장하면은 가스값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매도를 하고 이게 미리 알고 했는데 그 돈벌이가 다 트럼프 측근과 트럼프 패밀리가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거리가 돼가지고서 나오는데 이게 이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전쟁 통해 가지고 벌써 4번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하 트럼프가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470선을 돌파하는 등 어제까지 사흘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시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500포인트를 훌쩍 넘은 상황이고요. 0.31% 오른 6,496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6,51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는 1,17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0.22% 상승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2원 오른 1,483원으로 개장했는데 유가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종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는 1,46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어느새 1,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18% 오른 1,176포인트로 출발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6,500포인트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월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로비와 연관된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로비 활동이 합법인 대신 누가 누구에게 왜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게 돼 있는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 보고서.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1분기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쿠팡의 의뢰로 활동한 워싱턴 DC의 로비 업체는 7곳으로 6곳은 총 69만 5천 달러, 한 곳은 5천 달러 미만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쿠팡 INC의 지출 금액만 봐도 정보 유출 사태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정관계 상대 로비 자금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비 대상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물론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과 미국 상하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중소기업청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쿠팡을 차별했다며 쿠팡에 미국 투자자들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이후 실제로 조사에 들어간 미 무역 대표부도 로비 대상 중 하나입니다. Our actions and the agreements we are forging with you, our trading partners, are disrupting a status quo that has become economically unworkable and politically unacceptable. 특히 벤스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에서 쿠팡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사이에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쿠팡 측의 로비를 받고서 이처럼 언급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로비 업체들은 한국 등 동맹국과 미국 간 경제적 관계 강화 노력에 관한 논의가 로비 목적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관기를 통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수로 에어건을 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데 국거수 감정과 관련자 조사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에 물기를 제거하던 중 태국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후 공장 노동자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한 에어건 2대를 이미 제출받고 사업장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옷 위로 에어건을 분사하더라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사 사례 논문까지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와 다른 태국인 노동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특수상해에 더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관되게 에어건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가운데 A씨는 줄곧 실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로 쐈다는 입장인가요? 네. 경찰 조사에서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일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신병 확보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유명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에서 40만 명 넘는 회원의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재산과 몸무게 같은 예민한 정보까지 모두 털렸는데 정작 듀오 측은 신고마저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2만 7천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부터 몸무게, 직장, 재산 등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 때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저장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싹 털린 건데도 듀오의 대처는 아니랬습니다.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이에 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보고 1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유출 사실 통지와 함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듀오 측은 회원 정보가 유출돼 죄송하다면서도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은 9.5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였는데요.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겠습니다. 현재 중부 곳곳과 경북 북부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서울 26도, 전주는 25도로 평년 수준을 3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7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